네, 안녕하십니까. 신계수 강사입니다. 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또 세계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또 환경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은 점점 발달되면서 반면에 우리의 고용 불안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수동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제하고 또 더욱더 커다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나 자신에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자세에 적합한 셀프 리더십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는 100세 인생을 누구나가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100세 인생을 지나고 나서 허무하게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또 1년만 더 살았으면, 또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아니면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는 며칠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100세 그러면 지금 나이로부터 상당히 많이 남은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처럼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시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삶의 비전을 설정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과정에 여러분과 같이 학습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와 셀프 리더. 자, 복잡하게 환경은 변화되어 가는데 도대체 셀프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셀프 리더가 가져야 될 이 비전, 그리고 그 확고한 비전에 대해서 어떠한 미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다면 상당히 나태하기도 하고 또 그거 자체가 상당히 지루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테마는 셀프 리더는 그러면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구체적인 시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오늘과 같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삶을 살아가거나 내 몸 자체가 아픈 사람들은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과연 무한정으로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그러면 셀프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전략까지 이번 과정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환경 변화와 셀프 리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뭘까요? 과연 무엇을 얻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실 거예요. 나는 이것을 성공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훌륭한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이죠. 자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목적을 그것도 내가 만족스럽게 성취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이만큼을 갖는데 만족하지만 나는 이만큼을 가져 만족하다면 서로의 성공 기준은 분명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왜 다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해, 나는 성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욕구가 바로 신체적인 경제적인 욕구예요. 예. 나는 아프지만 말고 건강했으면, 예.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욕구가 바로 건강에 관한 욕구죠. 그분들은 다른 욕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이제 86세 되시는데, 예. 약 10여 년 전에 화장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시면서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의 성공 기준이고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오늘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의 삶에 굶주리신 분들은 바로 경제적인 욕구가 우선입니다. 이번 달 아이들 등록금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결할 거, 또 뭘 사다가 먹고, 또 어떻게 주인집이 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분들은 돈만 해결되면 그것이 최고의 욕구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인 욕구나 경제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신 분들은 이거는 더 이상의 욕구가 아니에요. 다른 욕구를 필요로 하죠. 다른 분들은 지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하시죠. 지적인 욕구는요, 항상 지식에 대해서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궁금한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이상의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치고도 또다시 연구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책을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은 학점은행제에서는 오학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오학사라는 것은 5번째 학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의 별명입니다. 네, 처음 4년제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다른 타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을 때는 과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기초적인 과목을 뺀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시는 거죠. 지식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식을 많이 쌓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후련하게 알면서 그 부분을 속 시원히 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갖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욕구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안 문제, 학교 문제, 회사 문제, 아이들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세상은 과연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은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정신적으로 편안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시죠?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 또는 감정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은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남에게 뒤치다거리를 하고
또 남이 하는 일을 그대로 지시와 통제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보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는요. 내 명예, 부를 남보다 더 좋은 집, 또 더 큰 집. 네, 요새는 뭐 내 집을 구해줘라는 프로그램도 보면 상당히 과연 저런 집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집을 찾았을까라는 그런 아주 멋진 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배고픈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다면 바로 집에 대한 명예가 있겠죠. 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면 그 지위에 대한 명예를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욕구들에 대해서도 목말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욕구를 찾습니다. 영적인 욕구죠. 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공헌을 하는 어려운 아프리카에 우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는데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공헌을 한다면 자, 우리 주변에 상당히 우리가 정말 배고픔을 이제는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대도시 또 주변 수도권에도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과연 지금도 저런 사회가 있을까? 어떻게 아이가 못 먹고 저렇게 굶어 죽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경우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잘 사는 것보단 나보다는 더 어려운 계층 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공헌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성지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도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자기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욕구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랗게는 4가지 또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8가지 욕구 중에 한 가지를 달성했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65세 이상 퇴직하신 분들의 목표 없는 삶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삶을,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약 3%에 해당되는 전체의 설문에 임하신 분들의 3%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부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 멋진 차, 또 돈이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지위도 누릴 수가 있었고요. 이분은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최상층의 계층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상층이라는 것은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최상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10%의 계층은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고 여가 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설문 대상자 중에 6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돈이 없어져서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다음 달 급여 지급하는 날짜를 기다릴 정도로 아주 빠듯하게 살아가는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삶이 바로 이 60%의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60%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부 다들 3%에 해당되는, 나는 어렵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3%에 해당되는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렵더라도 내 자식만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다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뒷바라지를 못 받아서 저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너희 아빠를 봐라. 너희 아빠는 저렇게 어렵게 너희들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데 왜 허리는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연극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쭐대고 또 무대에서 하는 그런 것이 멋있어서, 아, 그럼 나도 연극 배우를 하면서 나중에 퇴배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멋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래갖고 연극반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될 시간에 연극반에서는 연극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어머니 저 학원 가게 돈 주세요 해가지고 학원 수강증을 끊어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그 수강증은 조금 헐값에 제 친구한테 팔고, 저는 그 시간에 연극 연습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열중하지 않고 밑에다 대본 펴놓고 또 대본 외우고 이러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한 건 모르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야, 우리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멋진 직장에서 우리보다는 더 훌륭하게 행복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공부 안 할 테니까 어머니가 대신 공부하세요. 저한테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반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남은 비율이 27%였습니다. 이 27%는요, 정부나 구호단체의 보조를 받으면서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자들이 일을 할 시기까지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것을 한번 같이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에 해당되는 이 부유한 계층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록해 놓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목표를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을 다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시간 관리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0%에 해당되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어서 내가 놀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또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기다리니까 내가 통금인 10시까지는 들어가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0까지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50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하고 또 그런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없습니까? 왜요? 저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런 막연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막연한 목표. 즉, 우리가 방학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학을 하게 되면 항상 방학 때 계획표를 세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저도 방학식 끝나자마자 도화지에다가 콤파스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렸던 기억이 나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루다가 이렇게 일삼아 재면서 몇 시간을 자야 되고 운동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공부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그 계획표를 3일 동안 짰어요. 정말 이번에는 제가 꼭 지켜보려고. 그런데 오히려 계획표를 짜는 시간보다 제가 실천하는 시간이 더 짧았어요. 3일을 실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또 내일은 또 내일. 어떤 식당에 새로 신장 개업한 집에서 내일은 공짜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일은 공짜야? 그거 기다렸다 그날 그 다음날 그 식당을 찾아가서 자, 오늘 공짜죠 했더니 잘 보세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항상 내일은 우리에게 도래되지 않은 그 다음 날입니다. 역시 계획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방학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다시 학교로 갔던 거죠. 그래서 내가 부진했던 것을 많이 여긴커녕 오히려 친구들보다는 더욱더 격차만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 나는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저희 부모님과 갈등만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표가 막연한 목표예요. 엄마, 대학 가면 될 거 아니야? 어느 대학을? 어쨌든 가면 되잖아.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 그러니까 대학 진학 대상자에 비해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모자라고 대학교 정원은 넓으니까 대학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지가 않죠. 가고 싶은 대학, 원하는 학과는 한정이 돼 있죠.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7%였어요. 이 27%는 그 막연한 목표 자체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나면 또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없으십니까? 아마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은 겸손하셔서 아마 표현을 안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이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특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처했을 때 나는 저거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아우 저걸 어떻게 해? 라는 한숨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미소를 지면서 즐거움 속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또 다른 사람들은 야, 내가 그동안 안 해봤던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분명히 나보고 그만두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야, 내가 이번 기회에 가서 적응을 잘하면 경험을 더 넓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즉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매사에 도전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해볼 사람 제가 할게요. 긍정적인 마음,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자, 이거 대답해 볼 사람 다 손들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고학년이 되면은 교사들이 너 질문하지 말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와서 질문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려요.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또 그때 내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물어봐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공부에 관한 거 물어봐. 그렇다고 공부에 관한 걸 물어보게 되면 엄마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거 나중에 아빠 퇴근하면 물어봐. 라고 아빠한테 넘기죠. 예, 아빠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 나이는 언제까지입니까? 다 편차가 있겠죠? 예. 학원비 얼마니? 이때까지입니다. 본인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자극할 때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누르지 않고 그걸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의식을 가지려면요. 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어요. 네. 동의하시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요. 남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됐어. 그리고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 오늘 뭘 할 거니?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그래. 오늘 너 정말 해내. 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해요. 동기부여를 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에너지를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자기가 성장을 해요. 네, 스스로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자원은 크게 토지와 노동과 자본과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원들의 기여에 따라서 토지와 노동이 만나서 우리는 과거에 농경사회를 이뤘었죠. 네,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요, 이 노동과 자본이 결합돼 갖고 산업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가져온 것은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에서 돈을 추적했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가져왔죠. 네, 그리고 이젠 지식과 정보가 결합된 중심이 된 바로 디지털 사회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까지의 시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사회와 디지털 사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산업사회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나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러면 어디가 더 비중이 큰 사회에 살고 있나요? 디지털이 더 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자세가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통제 경영 쪽에서는 이 경영 특성에서 본다면 과거의 경영은 주로 통제를 했어요. 지시, 명령, 그리고 기한을 주어지고 그 안에서 그 업무를 소화하고 그 소화한 대가로 나는 급여를 받았죠. 네. 급여를 받고 나는 직장을 보장받았습니다. 통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상사의 말을 잘 들으면 승진을 하고 좋은 부서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한직에 가거나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디지털 사회에서는요, 자율 경영이에요. 이거는 누가 시키질 않아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내가 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신분의 특성도요,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사무직, 그 사무직 중에서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요, 전문직입니다. 예. 최근에요, 일반적인 인문계 학과를 졸업한 우리 대졸자들, 예비 취업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특성 자체가 되게 사무직을 선호하는 계층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구하는 그 구인은 작고 또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네. 디지털 사회에서는 바로 전문직입니다.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요,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창의적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직업관을 살펴본다면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요, 바로 생계수단의 장이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왜 늦게까지 술을 먹고 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저를 항변했습니다. 다 처자시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좋아서 먹었죠. 물론 1차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회식을 하니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2차부터는 내 수로가 안 갈 수도 있는 반면에 내가 좋아해서 가갖고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남의 집 문을 들려가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서도 항상 내가 나 위해 술 먹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기 싫은 거를 먹고 들어왔노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생계수단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물론 생계도 중요합니다. 생계를 뛰어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삶. 요새 프로그램 보니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졸혼. 그동안에 내가 정말 해오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내가 마음껏 뭔가 펼쳐보고 싶다.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 또 좋은 부서, 좋은 직무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다 정리하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멀리 떠나서 자기의 삶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을 소개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즉 자아실현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는 거죠. 즉 세상에는 가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 같이 교류하는 거에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고요. 또 보상 같은 경우에도 과거는 연공서열이었죠. 무조건 회사 오래 다니고요. 직장 오래 다니고 또 직급 높으면 고용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오래 다녔어도 바로 경력 낮은 부하 직원 밑에 자기 후배 밑에 가서 책상 하나 놓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바로 성과급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글로벌한 기업 아닙니까? 항상 이맘쯤 되면 성과급을 몇 퍼센트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몇 퍼센트 받았다는 그 이면에는 부서가 없어지는 조직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부서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희망퇴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에 따른 성과급입니다. 많이 변하고 있죠. 자, 괴테는 자신의 생애와 철학을 담은 작품 파우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또 솔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톱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기피하고 또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안정을 취한다면 과연 100세 시대의 인생에 우리가 행복과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되죠. 네. 여러분 다 변화를 주도하실 거죠? 네네. 항상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주도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가지는 영역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보여지는 제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제 자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부로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행동, 또 언어, 또 행동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스킬, 그 다음에 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영역이죠. 네,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영역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보니까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첫인상이 어땠어. 다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영역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바로 성품과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과 인격과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뢰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있어. 믿을만해.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척도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역량이에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역량과 성품 두 가지로 판단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런 사람들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반면에요. 역량은 떨어져요. 역량은 낮은데 성품, 사람 됨됨이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좋은데. 네, 사람은 좋은데라는 것은 그거 뺀 나머지는 좀 미흡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역량만 좋으면 정말 아주 좋을 텐데. 네, 이번에는요.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런데 성품이 아니야. 네, 낮아요. 이런 조직에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데 가까이 하긴 싫어요. 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일은 잘해. 그럼 이 일이 아닌 것은 네, 별로라는 얘기죠. 가까이 하기 싫어요. 네, 그런 분이 같이 일하면요. 퇴근 빨리 오고 싶어요. 네,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역량과 성품이 다 낮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답하죠.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을 나눠본다면 이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네. 왜냐하면 환경이 얼마나 바쁘게 변합니까? 네. 오늘 최신 기사라고 했던 것이 내일은 바로 옛날의 기사입니다. 네. 과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이 지금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뭘 물어보는데 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학원비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빠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것도 박사학위 받고 교수원 되면서 그런 것도 몰라? 그거는 박사가 뭡니까? 널북박자가 아니고요. 협사입니다 원래. 아주 조그만 부분을 조금 더 남보다 아는데 지금 어떻게 이 명칭이 박사? 이게 잘못된 거죠. 네, 물론 이제 박사님들께서 들으시면 상당히 언짢아하시겠지만 그분들은 결코 넓게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깊이 아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 리더십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시적인 리더십, 참여적인 리더십, 셀프 리더십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야,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지시적 리더십이에요. 이 지시적 리더십은요, 리더가 아주 탁월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 일도 잘해요. 역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기한 내에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리더에 의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들은 수동적이죠.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어설프게 해도 나중에 야단 맞을 건데 뭐하러 해? 안 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직접 하세요. 그게 수동적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십의 흐름 자체가 참여적인 리더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참여적인 리더는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하고 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요. 그 점은 좋은데 반면에 그것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구성원들에게는 이 참여적 리더십이 효과가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들은 뭘 해도 설레설레해요. 이것이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시적 리더십과 이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은요, 내 자신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남이 시키지 않아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지금 복잡하고 변화되는 현대에 요구되는 그런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싶은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네네, 그게 정답이죠. 네네. 바로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공,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조연 배우들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아내의 드라마에서는 아내가 주인공이죠. 제가 조연입니다. 저는 그의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셀프 리더이고 우리 인생 드라마에 있어서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연극 좋아하시죠? 연극에 가시면 항상 주연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그와 똑같은 주연 배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슨 주연 배우야.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딱 한 번 왔다가 한 번 의미 있게 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겠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째깍째깍 하면서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삶을 주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가 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만족하느냐 아니면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라는 판단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네네. 신체적, 경제적인 욕구가 있었고요. 건강과 돈이었죠. 네, 그다음에 지적, 정신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지식과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감정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존경과 명예였습니다. 또 영적, 신앙적인 욕구가 있었죠. 네, 공헌과 바로 종교였습니다. 이 다양한 그 욕구를 본인이 만족하느냐 또 만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했었습니까? 기록해 놓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3%의 계층에 들어갔었죠. 그들의 특징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자주 반복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또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하면서 꾸준히 도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표의식을 갖기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알아야 자기가 도전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싶은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달성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공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에너지를 주는 동기부여를 잘 하더라는 것이었죠. 동기부여. 그래서 항상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이제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변화를 남해에서 이끌리는 어쩔 수 없이 변화에 수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던 80년대 말에 대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직장 상사분들은 거의 은퇴를 앞두신 분들처럼 가장 뒤쪽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기한제에다가 이렇게 필기독으로 써서 자 이거 좀 타이프 쳐가지고 와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국 퍼스널 컴퓨터라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년까지 일하지도 못하고 초기에 다 도태가 되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거 할 수 있어라고 늦었지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로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역량과 성품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역량과 성품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내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끈질기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여서 실천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